안녕하십니까?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이번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에는 선거가 치러져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은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 3년 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정말 잘했다 그러면 민주당 찍으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민주당 아닌 민주당만 빼고 찍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4월 15일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딱 1072일이 되는 날입니다. 임기 만료까지는 755일이 남는 시점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우선 지난 문재인 정권이 걸어온 길에 대한 심판이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했던 것 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우한 코로나로 인한 파도가 오기 이전에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사실상 1%로 추락을 했고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세였습니다. 이런 기저질환 상태에서 이번에 우한 코로나 직경탄까지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었는지 모든 국민이 똑똑히 봐왔습니다.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경제 성장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1인당 소득이 1년 새에 4%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 기업 체감 경기는 2003년 조사 이후에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시장 상인이 대통령 앞에서 했던 그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경제는 거지 같습니다.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진짜 일자리는 못 만들면서 노인들 알바 자리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합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우리 경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거덜나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바빌론까지 겹치면서 순식간에 베네수엘랑 그 꼴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재인 경제의 흐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입니다. 여기에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논리도 맞지 않는 공상과학 수준의 영화 판도라를 보고 대통령은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하지요. 도대체 전문가고 뭐고 필요 없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세계 최강의 원자력 수준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짱한 원전을 세우고 값비싼 LNG 발전소를 대신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세먼지 줄이기에도 역행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조 원 이상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3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전의 해외 수출도 좌절됐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만 재개해도 2조 5천억 원의 매출이 생기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뭉개면서 탈원전으로 무너지는 세계적 원자력 기업이죠.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원자력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탈원전을 한다 그러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자력이 세계 최고에서 하여간 세계에서 최고의 안전을 자랑한다. 이렇게 또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이 원자력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대북 문제나 중국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저렇게 뻐젓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탈원전을 계속하면서 나라를 자살로 이끌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심판에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수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외교는 동맹국 미국과 일본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식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은 다 알 것입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까지 들었으니까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중국 가서는 또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외교가 천대받고 멸시받으면서 막말의 대상이 계속되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이번 선거에서 해야만 합니다. 하나 더요.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180여 개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악의 결과를 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 기업과 의료진들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 그것만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공마저 가로채면서 대통령이 잘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걸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함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공수처 세상이 될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도 날아가게 됩니다. 열린민주당 비례후보이죠. 2번인데요. 최강욱 의원 30일 날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강욱은 윤 총장 본인 역시 위법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강욱만 저렇게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MBC가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을 보도하니까 친문 정치 세력들이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때리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이미 4월 총선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재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검찰의 칼날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벌써부터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 총장은 1일날 신임 검사들에게 공직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성, 청렴성이라 그러면서 업무에나 또는 사생활에서나 한 점 부끄럼 없이 행동하셔야 하고, 항상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지금 여권 세력들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여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젠 공수처는 본격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검찰부터 죽이기를 시작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관여되어 있다고 소문난 신라젠 사건, 그리고 라임 사태 같은 거 흔적도 없이 다 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수처의 본격 가동 여부도 이번 4월 총선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 4월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는 것에 대한 심판도 있어야 됩니다. 이번 4월 총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집권 여당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4일 날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이번 총선이 시장, 종교, 언론 같은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총선 후에 토지 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경자유전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총선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권력 체계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 경제적 질서, 지방 분권, 생명권, 정보권 이런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무조건 차지하겠다. 차지하고 나면 그렇게 개헌을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 공개념이 구조적 대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종교, 시장, 언론 같은 이런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영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또 이 정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우선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언론 시장과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 손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공중파 중심의 언론 장악 전선을 이제는 신문까지 넓히겠다는 것이고요. 기독교 세력에 대한 대대적 권력 해치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제 체제마저 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체제가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4월 총선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뚝 선 대한민국이 계속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회복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살아나느냐, 이대로 죽느냐의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서 소중한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199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우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달러에 산 물건을 80달러에 파는 소매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매월 1000달러씩 벌면서 1500달러씩 소비하는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뭡니까? 한쪽은 파산이고 다른 한쪽은 빚더미에 들어앉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 자원을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흥청망청 써대는 정치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해야만 됩니다. 대통령을 따라서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파멸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을 이번 선거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79년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가 미국 국민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은 백악관의 지미 카터가 실직할 때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민주당의 카터 낙선 이후에 되살아났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회복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내 맘에 100%는 후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차악을 선택해서라도 거대 악을 물리쳐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힘이 유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오만하면 매섭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